또 한 편의 시를 소개하면은 베르톨트 브레히트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브레히트. 그 브레히트라는 시인의 연기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연기. 이것도 짧으니까 한번 같이 감상해 보죠. 호숫가 나무들 사이에 조그마한 집 한 채. 이것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호숫가 나무들 사이에 조그마한 집 한 채. 그 지붕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이 연기가 없다면 집과 나무들과 호수가 얼마나 적막할 것인가. 아까 묵화의 그 시인도 적막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시인도 이 호숫가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다면은 나무나 집과 나무와 호수가 얼마나 적막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이 연기가 뭐라고 느껴집니까? 그렇죠. 사람 사는 그 흔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면은 이 자연이 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되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과의 교감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 또는 자연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얘기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런데 자연은 시인들에게 미적 관조의 대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삶의 터전이 그보다 먼저 삶의 터전이라 자연. 그러다 보니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어떤 삶의 터전을 가꾸는 과정에서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10년대 이후에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몇 년이 됐습니까? 50년 남짓 된 거죠. 예. 그동안에 5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이전에 장구한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아올 때보다 50년 동안에 너무 많은 것을 파괴했단 말이에요. 응? 산업화라고 하는 것 속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산업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만들기는 했겠죠. 어느 정도. 응? 그렇지만 어떤 경제적인 수치가 이렇게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몇 위에 속하는 무슨 선진국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룬 것은 뭐고 잃어버린 건 뭔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됐어요. 좀 더 잘 살게 됐다고는 하지만은 빈부의 격차는 어느 때보다도 심화됐고, 또 자연을 파괴해가지고서
우리가 우리의 그 지구상에서 우리의 삶을 그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울 만큼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기후 변화, 응?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응?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단계가 됐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를 시작을 할 때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에 문단에 나와가지고 내 좌표가 어디냐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문학을 한다고 하는 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어떤 문학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70년대 산업화 과정 속에서 그 소외당한 노동자들의 삶의 정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70년대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 복합적인 어떤 군사정권의 그 어떤 장기화 속에서 젊은이들이 그냥 자유를 부르짖다가 지금은 뭐 자유라는 말을 별 감동 없이 그냥 내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자유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 자유를 외치다가 쓰러진 젊은 영혼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이냐, 어떻게 달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 두 개의 축을 바탕으로 하면서 제 시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최초로 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가 정운강의 삽을 싣고라고 하는 시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시가 제 시의 대표작처럼 되고 제 신분증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만,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데가 있어요. 저는 삽을 들고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흉내냈을 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지적인 지식사회의 분위기가 뭐냐면은 이 산업화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힘이 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민중 지향적인 어떤 문학의 분위기가 생겨 있었거든요. 소설 쪽에서 보면은 뭐 황석영이 얼마 전에 돌아간 조세희 같은 뛰어난 작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70년대 초에 또 그보다 일찍 등단을 했었지만은
70년대 초에 농촌 소도시, 농촌이나 소도시의 분위기를 잘 표현해낸 신경림 시인의 농무라고 하는 시가 나오던 때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제 저도 그런 한 몫을 한 거죠. 그게 이제 그 민중지향, 그러니까 본격적인 민중문학이라기보다는 민중지향적인 그러한 지식인 문학이죠. 그게 이제 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노동문학을 이제 끌어내는 전 단계의 어떤 역할들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 시 중에 그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어서 샛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드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이 시 가운데 제목이 좋아서 이 시가 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목이 괜찮죠? 네. 근데 제목 짓기가 저는 제일 힘들어요. 근데 우연히 어떻게 제대로 지은 게 이제 사람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문학적으로 아주 잘 사용된 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봐주면은. 말하자면은 삽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의성에 맞게 문학작품 속에서 살아난 그런 예라고 하겠죠. 근데 제가 별 얘기는 이렇게 시 속에서 이렇게 무슨 옥설 소리를 한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그 당시 민중들의 어떤 삶의 그 모습을 문학 속 작품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정서를, 민중들의 정서를 북돋우고 건드린다고 하는 이유 때문인지, 좋게는 뭐 저항시인 또는 민중시인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노동 현실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변죽만 울렸지 제대로 그 표현을 못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도 저를 이제 뭐 민중시인 뭐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 뒤에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70년대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내 시각 보니까. 그래서 내 70년대라고 하는 사회의 어떤 그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반영한 시가 있는가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좋은 시가 있더라고요. 김혜자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김혜자 시인이 학교를 고대 국문과를 다니다가 아마 중도에 휴학을 하고 노동 현장으로 뛰어들어간 사람일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미신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양반이 쓴 시가 있어서 그 70년대 사회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압축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승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승천. 여러분이 휴대폰 같은 거 있으면 찾아볼 수도 있어요. 금방 검색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 시도 되면 책을 시집을 한 7권 냈습니다만 제 시의 한 70, 80%는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제 책은 뭐 잘 안 팔리고 인쇄도 잘 안 옵니다. 많이 안 오는데 저도 제 시를 제 이름을 치고 들어가서 시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 참 좀 뭐라 그럴까 제대로 좀 옮겨 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저는 연가름을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좁은 강에 삽을 싣고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4행씩 떨어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호흡 단락이. 그래서 그걸 그냥 솔직하게 그냥 연가름을 4단락으로 해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건 좀 실례죠. 시 쓰는 사람들은 마침표 하나 또 쉼표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자기 멋대로 그냥 단어도 말이지 바꾸는 사람도 있고 이름 심지어는 이름도 그냥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유명한 시인이 있어서 그런지 정희승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지 좀 기분 나쁘죠. 네, 김혜자 시인의 승천이라는 시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보면은 제대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건 정본을 대조해 본 거니까. 한 집 건너, 그러니까 승천이라는 건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한 집 건너 지하공장, 미싱 소리 드르륵 대던 곳,
사철 시꺼먼 하늘만 내려앉던 청천도, 십자약국 골목 파란 대문, 빨간 닭장집 안 녹색 부엌문, 방문 벽에 걸린 푸른 작업복, 왼편에 하얀 명찰 생산 이과 김정래, 안진뱅이 책상 앞에 해고 무효 소송 판결문, 승소 판결문, 옆에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재, 안에 쓰다만 편지, 공부 열심히 해, 돈 걱정 말고 누나만 믿어라, 방문턱에 걸린 두 발, 부엌바닥에 늘어뜨린 긴 머리칼, 아궁이에 타담한 연탄, 잠긴 문 바라보다 멈춘 반쯤 열린 눈, 밖에는 하얀 눈.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연탄 가스에 중독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한 노동자의 모습 아닙니까? 시인은 아마도 자기 시대의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는 산소 결핍 징후를 남보다 먼저 감지하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야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침묵할 때에도 침묵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저나 이런 김혜자 시인 같은 이런 분도 그런 시대적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분이었죠. 그래, 이런 사람들이 이를테면은 자유실천 문인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자유실천 문인협의회를 결성하고 문인들이 현실에 깊이 관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순수하지 않다, 참여 시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순수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순수한 건가요?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죠. 현실에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순수한 거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그래서 이제 이 군사정권과 맞서게 되고, 그래서 다친 사람들도 많고, 감옥 간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아온 게 제 문학 50년 동안의 한 군사정권 하에서 살아온 기간이 가장 젊었던, 내 시인으로서 가장 젊었던 한 3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미 사람이 문인으로서는 30년 정도면 승패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30년
년간을 그런 괴로운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셈인데, 제 시에 고백이라고 하는, 첫 고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시를 이렇게 썼어요. 50평생 살아오는 동안 30년이 넘게 군사 정권의 군사 독재 속에 지내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다 보니 사람 꼴도 말이 아니고, 이제는 내 자신도 미워져서 무엇보다 그것이 괴로워 견딜 수 없다고 신부님 앞에 가서 고백했더니 신부님이 집에 가서 주 기도문 10번을 외우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어린애 같은 마음이 되어 그냥 그대로 했다. 정말로 제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세상을 고운 눈으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고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는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그 미움의 언어, 증오의 언어에 길들여져 왔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황폐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 심성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고운 눈으로, 세상을 도끼 눈을 뜨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고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